안녕하세요. 저는 통영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원래 고향은 제주도인데 남편을 만나서 어찌 보면 가깝고 또 어떻게 보면 먼 타지로 오게 되었죠. 제 주변 친구들보다는 조금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유복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기도 했고 맞이인 언니와 오빠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첫째라고 챙기고 오빠는 아들이라고 챙겼던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오로지 제 몫이 되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기도 했어요. 부모님의 관심이 고팠던 저는 늘 양보하고 또 희생해야 했죠. 넌 착하니까, 넌 성실하니까. 어쩌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변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마지는 어떻고 막내는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도 났어요. 그와는 정반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막내라고 귀여움을 받지도 못했고 또 어리광을 부릴지도 몰랐죠. 저는 그 누구보다 빨리 철이 들어 머리가 크기도 전부터 일을 했지만 저와는 달리 사랑을 듬뿍 받은 둘은 남의 밑에서 일을 하지 못했거든요.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또? 얼마나 됐다고 회사를 그만뒀어? 아, 몰라. 오빠도 사업한다고 했다며. 남자애라서 그런가 남 밑에서 일을 못한다고 그렇게 때를 쓰는데 어째? 나한테는 돈 없다고 그랬잖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라고 차별해? 그거야, 너희 아버지 퇴직금이 있어서 그걸로 그냥. 나도 해줘. 나도 잘할 수 있다니까? 대출 그런 거 있어. 엄마가 이것만 도와주면 된다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나도 잘할 수 있어. 글쎄, 좀 알아보자. 엄마, 그럼 난 엄마만 믿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라고, 대우가 별로라고, 몸이 안 좋다고, 그냥 하기 싫다고. 신계는 다양했고 포기가 참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더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돈이 필요하다고 손을 벌리러 올 때만 집을 찾았죠. 사실 저희 집은 적어도 제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꽤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풍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주시 외곽에 집도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일을 하셨죠. 하지만 오빠나 언니가 사업을 하겠다면서 버려놓은 일들을 수습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대학을 가는 걸 포기해야 했고요. 언니, 오빠가 사회생활을 포기하면서 저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강제로 포기당한 거에 가까웠죠.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도 안타깝긴 합니다. 똑똑한 언니와 반듯한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자 부모님을 찾지도 않았으니까 말이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면서 화를 낼 때도 있었어요. 그런 언니와 오빠를 보면서 저는 그들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계셨어요. 언젠가는 잘 되면 자신들을 찾을 거라는 믿음. 아마도 저는 그게 가장 싫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 있어.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 아직 대출도 못 갚아서 지금 집이 많이 힘들어. 내가 잘 되면 그거 못 갚을까? 근데 지금 이 사람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네가 모은 돈이라든가 그런 거 없어? 엄마, 내가 결혼 못하고 노처녀로 늙어 죽길 바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내가 결혼하고 집이 안정되면 금방이라니까? 나도 돈 번 걸 거고. 아니, 네 동생도 결혼한다고 해서 그래. 내가 첫째야. 그럼 나부터 가는 게 맞지. 그리고 걔는 결혼식 말고 집 해달라고 할 거 아니야. 설마 집담보로 대출 받아서 주려고? 돈 나올 곳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라고. 나 진짜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결국에 제가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는 저희 집까지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귀포까지 넘어가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는 육지처럼 전세 개념이 없는 곳이기도 하고 월세도 거의 없어요. 혼자서 사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는 있겠지만 가족들이 살 곳은 대부분 사글세, 즉 연세가 주를 이룹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종의 섬이기에 예전에는 조금 살다가 밤에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월세 계약이 한참 남은 시점에서 섬에 사는 집주인들은 손해를 봐도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 힘들었고 때문에
월세를 한 번에 받는 사글세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부모님도 사글세로 된 집을 얻어야 했고 이때 드는 목돈을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야 했어요. 전세처럼 나중에 갚아가다가 결국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월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이라 그건 오로지 제 몫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 둘의 희망과 믿음을 책임으로 이어받아야 했어요. 집안의 가장이 된 겁니다. 아무리 벌어도 돈은 모이지 않았고 세 식구 먹고 입기도 빠듯했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때론 화가 나면서도 부모님이 안타까워 더욱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짓을 무려 10년이나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제겐 가장 후회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 옷 하나 사기도 늘 빠듯했고 오래된 고물 휴대폰을 7년씩 쓰던 그때가 말이죠.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받은 게 없이 희생해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늘 허리띠를 졸라가며 살아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구질구질하게 살아도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좀 고생해도 부모님은 편안하게 그렇게 모시려고 노력도 했고 말입니다. 제가 후회했던 건 그렇게 아낀 돈이 모두 언니와 오빠에게 흘러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언젠가 임대주택이라도 얻어서 살겠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은 오빠에게, 엄마가 개를 구워서 불려놓겠다고 가져간 돈은 언니에게로 갔습니다. 당시 오빠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었고 언니는 자식을 3명이나 낳은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모자란 생활비를 내내 받아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가족들의 대화라는 걸 듣고 알게 된 거였죠. 작은 목소리로 속닥대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부모님의 목소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렇게 제 나이 30이 넘어서야 제가 했던 모든 일이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나는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니야? 나한테 대체 왜 그래? 아니, 너는 아직 어리고 젊잖아. 너 연희 오빠를 보면 안타깝고. 나는 안타깝지 않아? 나는 안 불쌍해? 저는 제 오래된 폰을 부모님 앞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 폰을 봐. 그 불쌍한 언니 오빠들 휴대폰보다 한 번도 더 좋은 거 산 적이 없어. 심지어 아빠랑 엄마 휴대폰도 이것보단 좋아. 이런 난 안 불쌍해? 기회가 왜 소리를 질러? 너 엄마 아빠가 우스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 오빠랑 언니 정신 차리고 살게 혼을 내도 모자를 파네. 지금 편드는 거야? 편이 아니라 애들이 약하고. 난 그런 강철 인간이야. 엄마 아빠 눈에는 난 너무 강해 보이나 봐? 언니 사업 말아먹고 오빠도 사업 말아먹고도 아직도 사업 타려고 하고 있고, 형부 혼자 버는 거 빤한데 아이들은 줄줄 나와서 매번 집에 손 벌리고 집에 음식이면 뭐며 사놓으면 다 가져가고. 왜 그렇게 말해? 좀 더 여유로운 사람이 좀 해주면 어때서? 자매고 너희 형제인데. 그니까 내가 왜 더 여유롭냐고. 나 힘든 건 안 보여? 안 보기로 한 거야? 알지. 그래도 그게 뭐라고. 뭐긴 뭐야. 내 피랑 땀이지. 엄마랑 아빠는 내가 택시 타는 거 본 적 있어? 아니, 버스 타는 거 본 적 있냐고. 새 옷 사서 입고 연애하고 내 얼굴에 화장이라도 하는 거 본 적 있어? 이게 정상이야? 이게 여유로워? 내가 발버둥 치는 건 안 보여?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솔직히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친자식이 맞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였고요. 늘 곁에 있어 저는 당연한 존재가 되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이상한 건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주도를 벗어나서 살기 시작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통영에서 살게 된 것도 그것 때문이었죠. 처음에 집을 나왔을 때는 서울로 가야 되나 부산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택한 게 부산이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통영에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부산에서 일을 시작하고 2년이 좀 지났을 때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던 남편과 인연이 닿았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연애도 처음이었고 그러면 당연히 결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제 믿음 때문에 불합리한 걸 견뎌야 했네요. 시어머니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유는 부모님과 인연을 끊어서가 아니라 바로 제 나이 때문이었죠.
아마 남편보다 2살이 더 많았던 제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노산이야. 아니, 이제까지 결혼도 안 한 거 보면 무슨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요즘 세상에 이 정도도 못 물어? 더구나 가족들이랑 인연도 끊었다며. 결혼식이라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무슨... 너희 아버지 은근히 손자 기대하는 거 몰라? 지금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애 하나 낳겠어? 내가 다른 건 다 넘어가도 30 넘은 여자랑 결혼은 나는 못 본다. 미안해요, 아가씨. 나 솔직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 둘러하고 그런 거 못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왜 그쪽 어머니예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나 이대로 그럼 결혼 안 해? 하지 마. 내 나이는 무슨 어려? 우리 고작 2살 차이인데 지금 내 얼굴에도 침 뱉은 거야. 네가 어때서? 남자들은 얼마든 어린 여자 만나. 그러니까 난 절대 결혼 허락 못해. 그때 한참을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참,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당신은? 이게 사람 불러도 갈 이야기야? 아니 여보, 손자 기다리는 거 맞잖아요. 나랑 결혼할 때도 아들 이랬으면서. 그래서 당신이 아들 낳았잖아. 그리고 결혼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당신 반대할 때 기분이 어땠어? 그때는 당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잖아. 왜 그 일을 또 되풀이해? 여보, 우리 아들은 다르다 이런 얘기 할 거야? 서로 좋다는데 그냥 결혼시켜. 알아서 잘 살겠지. 그리고 아이 없으면 어때? 요즘 다 그렇다던데.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도 안 하고. 또 봐. 이래놓고 사람 좋은 척하고 나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아휴, 그만. 알았어요. 난 후회도 몰라. 알았어? 난 분명 말렸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그게 시집살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구박은 결혼 후 반년 이후부터 계속되었고, 초반에는 중재를 해주던 남편의 끈기도 거기서 끊어졌어요. 본인은 솔직해서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는 솔직함을 가져간 무례였고 인신공격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서러웠던 것은 다름 아닌 먹는 문제였어요. 남편과 제가 시댁에 가는 날은 한 달에 거의 10번이 넘어갔는데 보통 주말에는 그곳에서 잠도 자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늘 차려야 했고 거기까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제가 차린 음식을 저는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아가, 너네 이것 좀 먹어봐라. 내가 너 주려고 일부러 싸놨어. 네? 저는 괜찮은데. 아니야, 이게 임신하기에는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고기 먹지 말고 야채를 위주로 먹어야 해. 그래서 일부러 챙겨놨어, 너 주려고. 네. 야채를 먹어서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꽁꽁 얼린 냉동실에서 나온 야채는 해동을 하면 늘 흐물흐물했고 어떤 날에는 심한 배탈이 나기도 했었어요. 아마도 오래전 명절에 만들어뒀던 그런 음식을 준 것 같았죠. 한마디로 저는 그 집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대부분 그런 음식은 어머니와 저 단 둘이 남았을 때 주시곤 하셨고요. 나름 시어머니에게라도 예쁨을 받으려고 참 노력을 했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가 싫어지기까지 했어요. 어쩌면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제 탓은 아닐까 자책도 참 많이 했네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아이를 가졌고 그 뒤로는 조금 나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말 잠시였어요. 왜냐면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제가 만삭의 상태였기에 생활비를 시아버님이 주시면서 조금은 견딜 수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도 남편의 실직이 길어지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아기 기저귀 값도 없고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그걸 안 받겠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당장 취업하라잖아. 나더러 공사판이라도 나가라고 하지 않나? 저희 영감이 계속 취업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어쩌라고. 나도 그냥 바꿔야 싶지. 근데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아쉬운 소리 해야 돼?
우리 둘이면 문제가 없지. 근데 당신 아이를 생각하면 아쉬운 소리 좀 하면 어때? 당신이 뭘 알아? 우리 아버지를 알아? 얼마나 꼬장꼬장한 영감탱이인데 당신한테는 잘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넌 몰라. 가족한테는 얼마나 가차없는 사람인지 날 매번 시험한다고. 시험? 그래, 어릴 때부터 내내 그랬어. 사람이 의심이 많아도 정도껏 많아야지. 저 시내에 있는 원룸 건물 하나 잡고 있으면서도 내 차를 한 대 안 뽑아주는 그런 사람이야. 언젠가는 물려주겠다는 말만 하고 그걸로 나 취업도 강제로 시키고. 얼마나 악독한지 모른다고. 그야 당신이 금방 일을 그만두니까 아버님은 그런 당신한테 의지하는 거 말고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나 백수라고 무시해? 이제 당신도 날 만만하게 보는 거지? 스스로 일어나. 웃긴다. 집에서 온종일 뒹굴거리는 주제에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답답하면 당신이 벌면 되겠네.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마. 이래서 엄마가 나이 많은 여자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했나 봐. 사사건건 설교하고 설득하고 지겨워 죽겠네. 결국 저는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굽히지 않고 좋은 일자리, 더 편한 일자리만 고집했고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생계에 뛰어들어야 했거든요. 일자리라고 그렇게 거창한 것은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밭일을 하거나 생선을 손질하는 그런 일도 가리지 않고 했어요. 뭐든 해서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일당을 주는 일이라면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시내를 나온 시아버지와 마주쳤고 제 꼴을 보고 모든 상황을 짐작한 것 같았네요. 산후조리인지 뭔지 그거 안 하면 고생을 한다는데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한다고?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제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돕겠다고. 네 손을 보고 말을 해라. 물집이 그렇게 잡혀서 손에 반창고가 천지인데. 일이 서툴러서. 이 일은 그만두고 정 돈 벌어야겠다 싶으면 우리 건물 청소나 해. 그 둘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알았어? 네. 이건 성금이다. 내일부터 해. 알았니? 제 손에 쥐어준 10,000원짜리 10장을 보다가 유유히 사라지는 시아버지의 멀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참 따뜻하더라고요. 무뚝뚝하고 덤덤한 말투도 찡그린 표정도 어디 하나 감동받을 구석은 없었지만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건 누군가 알아줬다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벌 때에도 그 누구 하나 제 걱정을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제 손에 반창고 제 차림새를 보고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제게 참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저는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점점 그런 어머니를 옹호하는 남편. 제 편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그런 타지에서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시아버지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건물을 청소하게 되면서 받는 돈은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조금은 여유로워진 탓에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는 걸 아예 뒤로 밀어버렸거든요. 또한 그게 시어머니를 자극했는지 제게 대하는 행동은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들을 무시하고 돈을 벌며 밖으로 도는 그런 며느리라고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는 나 몰라라 이렇게 남편한테 맡기니 애가 어떻게 제대로 취업에 집중이 되겠어? 모성애도 나이 먹으면서 사라졌니? 아니면 나한테 아들 낳았다고 유세라도 떨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머 얘 좀 봐라. 이제 말 대꾸도 안 해? 이제 돈 좀 본다 이거지? 나한테도 이러는데 지 남편한테는 오중 유세를 떨겠냐고. 남편 제대로 밥도 안 챙겨주지? 아니에요.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점심에도 돌려서 밥 해주고 아이 보고 그래요. 그게 제대로 된 밥이겠어? 애가 반쪽이 됐더니만 에휴, 이래서 집안의 여자를 잘 들여야 된다는 거야. 내 아들이 직장에서 잘린 것도 딱 너 들어오고 임신하고 그때였잖아. 그때 조선소 문 닫으면서 다들 힘들어졌었는데
어디서 따박따박 말 대꾸야? 너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 하긴 그러니까 네 부모랑 연 끊고 그렇게 살지. 독하다 독해. 부모도 버린 애가 우리라고 못 버릴까? 아유 무서워. 이게 며느리 살이지 뭐가 며느리 살이겠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건 제가 찾아가서 기댈 곳이 없었다는 거였죠. 사실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되면 정말로 잘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잘해서 그곳에서는 사랑받는 며느리,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고요. 하지만 제 모든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의 며느리로 있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놀고 먹고 자기만 하는 남편과 자신의 아들만 감싸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그토록 힘들게 끊어냈던 저의 가족들과 닮아 있는 게 더 괴로웠고요. 결국 어느 순간 나는 이런 팔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영원히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인가 보다 하고 말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쑥쑥 탈 없이 자라는 제 아들과 제게 아주 가끔은 따뜻했던 시아버지 덕분이었네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시아버지에게는 사랑받는 그런 며느리가 되려고 했죠. 제가 기다렸던 것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칠순이었습니다. 보통 대관을 해서 크게 잔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버님이 워낙 그런 걸 질색을 하는 분이어서 조촐하게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칠순 잔치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고 제 생에 가장 많은 음식을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기억하고 있던 좋아하는 음식도 모두 준비했죠. 반찬이나 과일, 나물을 제외하고도 갈비탕부터 갈비찜, 쑥떡, 산적, 대하, 꼬막무침, 잡채, 팔보채와 회, 김밥, 대게, 꽃게탕까지. 미리 주문한 떡으로 만든 케이크만 제외하면 모두 제가 만들어 상을 차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기도 했고 정성을 들여서 매번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일쑤였던 시어머니도 감탄할 정도였고요. 거기에 선물과 용돈까지 두둑하게 넣어 챙겨드렸습니다. 또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어머니는 또 저를 걸고 넘어지셨죠. 너희 시아버지 쑥떡 말고 먹지도 않는데 케이크를 이걸 준비를 해? 어휴, 요즘에 누가 떡으로 만든 케이크를 먹니? 이래서 센스가 없어.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아, 그래요? 저는 아버님이 유제품 드시면 속이 안 좋다고 하셔서 그래서. 아니, 고구마 케이크도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 그것도 생크림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님. 아, 왜? 나 떡 좋아해. 아무래도 이게 딱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아가 고맙구나. 거짓말도. 쑥떡만 좋아하잖아요. 내가 백석이를 줘도 먹지도 않는 사람이 괜히 그러네. 좋은 날에 내가 좋다면 좋은 거지 왜 당신은 이런 날까지 그래? 그래서 당신은 내 생일에 뭐 준비했어? 아니 내 생일에 뭐 주지도 않은 사람이 바라기 뭘 바라요? 그러면 괜히 이 음식 다 준비한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고맙게 먹읍시다. 온통 다 기름지고 이게 무슨. 손만 커가지고 음식 다 남기만 벌받지. 애가 나이가 많은 거 둘째 치고 사치가 심하고 낭비야. 이게 다 낭비라고. 여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진짜 당신 무슨 나이에 안 맺혔어? 마이크마다 나이 응? 며느리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당신보다는 한참 아래인데 좀 품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면 덧나? 당신 그거 콤플렉스야. 내가요? 기가 막혀서. 내가 무슨 그런 게 있어? 당신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꾹꾹 참았는데 더는 못하겠네. 당신 까놓고 말해서 나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잖아. 여보, 미쳤어요? 저는 그 말에 입을 막았고 남편의 눈도 2배는 커지더군요. 물론 남편은 알고 있었기에 뒤늦게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아버지는 제게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 나이로 그렇게 구박을 당했었어. 그래서 뭔가 한이 있나 보다 하고 나도 너한테 이런 말 따로 안 했다. 너희 남편도 그래서 말을 안 한 걸 테고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긴 게 화근이었어.
미리 말하지 않아서 기분 나빴다면 사과하마.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에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나이로 그렇게 구박을 했던 시어머니는 심지어 저와 남편의 나이 차이보다 훨씬 많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를 이야기했구나. 이해가 되면서도 본인이 당한 걸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 일이 있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비록 금방 그만두긴 했지만 남편이 며칠 일을 다니기까지 했고 저희가 가지 않으면 매일 저희 집 문을 두드렸던 시어머니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좀 숨이 쉬어지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존경하던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에 가야죠. 여기서 계시면 어째요, 네? 됐다.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집에 있을 거야. 한 사람도 있고 집에서 놀고 있는 아들 뒀다가 뭐하니? 괜찮다, 아가야. 아니요, 병원으로 가요. 거동하기 불편한 거면 무슨 큰 병인 거고 수술하든 뭐라든 해야죠. 이건 아니에요. 집에 있다가는 그냥 방치하고 병 키우는 짓이죠. 그때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면서 저를 만류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말을 안 했겠니? 저 사람 고집 피우면 그 누구도 못 말린다. 근육병인가 그런 거라고 해. 아니야 참, 저 사람 말로는 재활이니 뭐 그런 걸로 생명 연장이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걸 거부하시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연장이도 뭐든 해야죠. 안 돼요. 누가 보면 너만 아무리 끔찍하게 아닐 줄 알겠다. 어? 이 사람 선택이니 그걸 들어주는 것도 우리 몫인 거야. 네가 뭔데? 이 사람 선택이 왈가왈부야. 우린 기뻐서 춤이라도 추는 줄 알아? 나도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 그런데도 싫다는데 어째? 저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보이셨지만 저와 같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낙담하긴 했지만 덤덤했고 시어머니 역시도 더는 병원을 권유하진 않았어요. 마땅한 방법이 없던 저는 근육병이라는 것을 혼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육병은 유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력 저하가 생기기도 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척추측만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호흡 역시 근육으로 하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손상이 되면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도 이르는 무서운 질환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아버님을 설득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아버님은 적어도 죽음은 자신의 방식대로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하겠노라 이야기하셨고요. 결국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나서는 바로 시댁으로 가서 음식이며 빨래며 모든 걸 도왔어요. 하지만 갈수록 아버님의 상태는 좋지 않았죠. 그냥 사람 쓰자니까요. 아버지를 제가 시키고 먹이고 하는 것도 힘들고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 힘이 든데 저 양반 왜 저렇게 고집을 부려? 내가 이야기 안 해봤겠어? 죽어도 남의 손은 안 빌리겠다고 하잖니. 네가 좀 고생을. 나 못해. 나도 저번에 아버지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어. 말이 간병이지 사실상 이게 노가다야. 아우 머리야 어깨도 끊어지는 것 같고. 그럼 이 힘없는 애미가 하리? 아들이 그 정도도 못해? 진짜 힘들다고. 아버지가 좀 까탈스러워야지. 나도 뭐 할 맛이 나지. 몰라. 나 취직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럼 네 아버지는 어쩌고? 설마 나더러 하라고? 이 사람이 하면 되죠. 그래, 그러면 되겠다. 두 사람이 시선이 향한 곳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싫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이 기회에 자유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죄송스럽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남의 손 타지 않는 게 차라리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 취직해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되는 건 제게 더없이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수락했고 그 이후로 아버님 곁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목욕만 남편이 도왔고 저는 화장실에 데리고 가고 식사를 차려드리는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솔직히 아버님을 간호하는 게 왜 그토록 힘들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늘 끈기 없이 포기하는 남편이기에 그런 말을 했던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시어머니도 아예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커튼이나 입은 빨래는 꼭 해놔라. 그리고 저기 설거지 밀고도 하고. 밤새 저 사람이 얼마나 날 못 살게 했는지 내가 오늘은 병원에도 가고 해야겠거든. 저희 아이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 몇 시에 오시는지. 늦어. 그래 대충 저 사람 집에 다녀오면 될걸. 너는 센스가 없어서. 그래도 아버님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정말 가지 귀찮게 하는구나. 난 모르겠으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해보든가. 네, 다녀오세요. 어떻게 된 게 한 번에 기분 좋게 보내질 않아. 어휴, 내 팔자야. 당연하게도 남편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뛰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치기까지 했죠. 그렇게 아이까지 얻고 아버님을 간호하면서 양쪽 집안일까지 모두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틈만 나면 조금씩 배운 재활운동이라든가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면서 아버님이 빨리 완쾌되길 기도했죠.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부터는 아주 크게 말해도 듣지 못하시기도 하고 눈을 반쯤만 뜨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아버님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아버님이 제 곁을 영영 떠나실 것 같은 두려움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제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고 아버님이 없으면 이 결혼을 유지할 힘도 사라질 것 같았죠. 실제로 그쯤부터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은 병원에 가자는 말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치가 심해졌습니다. 취직을 잠깐 했던 남편은 일을 나가지 않기 시작했고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새 차를 뽑아 나타나기까지 했죠.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초겨울이었는데 모피 코트를 몸에 휘감고 나타나서 제게 자랑하듯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두 사람의 변화를 모른 척했어요. 제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저는 아버님의 병간호와 제 아이만으로도 충분히 벅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참 기구하다. 참 딱해. 시집와서 고생만 하는구나. 아니에요. 늘 누군가에게 주기만 했던 사랑을 받고 되갚을 수 있어서 저는 좋아요. 그간 아버님 아니었으면 절대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30년, 40년 더 갚을 게 있으니까 부디 오래만 사세요. 더 안 좋아지시면 병원 가기로 한 약속은 꼭 지키시고요. 물론 아버님이 들리지 않는 듯한 눈만 껌뻑거리셨지만 저는 더 크게 말하지 않고 손만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어머님과 남편이 제게 3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휴식이다 요양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핑계라고 늘어놓긴 했지만 저는 애초에 상관없었습니다. 이참에 고장난 현관문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했고 흔쾌히 돈까지 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짐을 몇 가지 싸서 아이를 업고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현관이 내려앉은 건지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이가 맞지 않으면 그냥 스르륵 열리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렀더니 생각보다 문을 짜맞추는 게 오래 걸린다고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조 잠근 장치만 달고 그렇게 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상태였기에 엄청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도 아버님이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지셨더군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음식도 마음껏 해드렸고 정말 기분 좋게 3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돌아왔는데 제게 고생을 했다고 다독이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셔서 솔직히 좀 놀라웠어요. 나한테 미안해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의 말을 듣게 되었죠. 정말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휴가? 지금 나한테 휴가라고 했어? 엄마랑 내가 상의를 했는데 그간 당신 고생 엄청 많았잖아. 한 3일? 아니다, 일주일. 그래 아가, 일주일은 다녀와라. 내 카드 줄 테니까 그걸로 다녀와. 네? 카드요? 그래, 내가 카드 줄 테니 친정...
놓친 적이 없지. 그럼 당신 예전에 일할 때 친구 있잖아. 그 부산에서 살던 그 친구. 아니 있긴 하지만 잠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신세질 정도는 아닌데. 누가 신세지래? 그냥 호텔에서 머물러. 엄마 카드로. 갑자기? 갑자기는 무슨. 우리 번갈아서 이렇게 휴가도 가고 해야 아버지 병간호도 잘하고 다 그런 거지. 우리한테 맡겨. 나도 일 그만둬서 괜찮고 어머니도 요양 다녀와서 많이 좋아지셨어. 근데 우리끼리만 좋은 건 좀 아니잖아. 우리 아들 데리고 여행이라도 가라고. 그래, 아들 말이 맞다. 이렇게 자기 안에 알뜰히 누가 챙기니? 너도 이럴 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가는 거야. 얼른 가, 얼른. 오늘부터라도 가봐라. 어? 오늘이요? 너무 갑작스러운데? 원래 여행이란 게 그래. 당장 버스를 예약해서 가도 빠듯해. 우리는 푹 쉬었으니까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 얼른 가. 마음 바뀌면 너 잃은 길도 없어. 여보, 얼른 가라니까. 아들 하원시키면서 그렇게 가면 되겠네. 거의 몰아치면서 제 등을 떠미는 걸 보고 저는 너무 얼떨떨해서 그냥 휴대폰만 손에 쥔 채로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희한하게 기분이 좋아서 도로 다시 들어가기도 뭐해서 한참을 그렇게 걸었어요. 속으로는 이제 꽤 사랑받는 그런 며느리가 된 건가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때 아이 하원 시간이 2시간 정도 남은 상태였고 그래서 저는 어색하게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그 여유가 너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죠. 그러다가 문득 현관문을 설치하러 오는 날짜와 시간을 따로 이야기 안 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보조열쇠를 잠그지 않으면 도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짐과 아이 짐도 거기 있으니 겸사겸사 들리려고 다시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현관을 들어선 순간 집에 도둑이 든 것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너무 놀라 입을 막고 조심스럽게 들어간 집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늙은 영감탱이가 어디다 감춰놓은 거야? 아버지 차에 숨겨놓고 난 건 아닐까? 이러다가 우리 카드 돌려받기 한 거 터지겠어.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뭐라도 담보를 잡거나 대출을 받는 건 어때? 본인 아니어도 된다니? 대리 그런 거 되긴 할까? 잘은 몰라도 휴대폰으로 대출받거나는 설마 될걸? 일단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아우 진짜 저 양반은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아내랑 아들한테 인색하게 구니까 천벌 받은 거지. 아픈 것도 보면 다 이유가 있다고.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수 엄마가 다 받을 거고 그때는 괜찮아. 혈색이 점점 좋아지고 네 마누라가 얼마나 지긋정서이면 살도 올랐더라. 기다리는 것도 한두 달이지. 이건 뭐 저러다가 아주 100세 이제 사실 것 같아. 그래도 돌리지도 않고 움직이는 것도 거의 못할 정도인데 아무리 용을 써도 소용없어. 그렇겠지? 사망보험금이랑 건물 집이랑 처분하면 어떻게든 된다. 그니까 얼른 빨리. 그 사람이 결혼 재촉하는데 나 숨이 막힌다니까. 애는 덜컥 임신했지. 이혼하고 정리하고 결혼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아 미치겠네. 만약 이혼 안 해준다고 하면 난 어쩌라고. 그건 엄마한테 맡겨. 별것도 아닌 거. 그래 내가 엄마만 믿어. 나 그 여자 아니면 진짜 못 살아.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뭐 예의상 1년은 기다렸다 가는 거라고. 예의? 그런 게 어디 있어. 급하면 하는 거지. 그리고 막말로 네 친구도 아닌데 무슨. 그때 제가 너무 놀라서 급하고 작은 숨소리를 질렀고 그와 동시에 방에서 이야기하다가 고개를 내민 남편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고 방에서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야 저녀 당장 잡아. 도망간다 얼른. 그 말은 꼭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뛰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빠르게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저는 옷이 잡혔고 그대로 뒤로 엉덩방울에 찍고 말았죠.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화를 냈고 횡설수설하며 이야기를 어디까지 들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아버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악을 쓰며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제 멱살을 잡아 올렸고 이내 손찌검을 하려는 듯 한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탁 하고 붙잡은 또 다른 손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죠. 그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였으니까요. 아버지? 어떻게? 아니, 어떻게? 거동조차 못한다던 아버님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저희가 있는 곳까지 오셨고 심지어 손이 자유롭다는 걸 알리기라도 하려는 듯 주먹으로 남편의 얼굴을 때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간의 모든 일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야기하셨죠. 애초에 자신의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수성가해서 지금의 이런 아버님은 의심이 많았고 이를 피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아내를 사랑했고 자식으로 인정해 키웠던 겁니다. 미국에 연극을 한 것도 모두 아들이 취직을 하길 바라는 마음 반, 자신의 마지막이 어떨지 알고 싶은 마음 반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간호하지 않을 때는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했고 취직을 시키는 것에 성공하고 그만두려 했지만 아들과 아내가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면서 그만두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들었던 모든 걸 아버님도 듣게 된 거고요.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어. 당신이 그렇게 거짓말하니까 나는... 아빠, 진짜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 아니었다고, 아빠. 난 충분히 기회를 줬어. 당신이 날 속이고 저 아이를 내 자식이라고 데려왔을 때에도 나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받아들였어. 당신이 아들만 감싸고 돌아서 저렇게 커버렸지만 그래도 내 자식처럼 키웠는데. 더 말해서 뭐해. 우리 이혼합시다. 너도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시아버지는 진짜로 이혼을 진행하셨습니다. 당연히 절대 안 된다고 버티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도 수락을 하셨어요. 이유는 오로지 돈이었고 시아버지가 재산의 반을 소송 없이 넘기겠다고 해서 협의 이혼을 하신 거였죠.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야 재산은 얼마 없었지만 남편이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을 하고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이 모든 과정은 시아버지가 변호사를 써서 진행해 주었네요. 당장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남편도 자신의 재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시아버지는 말씀하셨죠. 내 재산을 절반을 시어머니에게 준 게 이해가 되질 않지. 어쩌면 이게 내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지. 그 사람도 나랑 같이 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 나한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을 세월. 그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내 아들이지만 몇 년이 지나면 너한테 양육비를 주지 않을 거란 걸 알아. 그래서 재산의 반인 일부가 너에게도 돌아가니 그건 역시 이득 아니니. 이러시면서 그간 한 번을 흘리지 않던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보고 있는 저 역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에게도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셨죠. 그리고는 제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명의를 제 앞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죽기 전까지 남은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약 7년 후 2월 29일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잠이 든 것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가셨죠. 아직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가 그날을 떠올리면 여전히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마치 제 안에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말이죠. 이 글을 쓰면서 전 사실 제가 아니라 아버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멋지고 다정한 분인지 말이죠. 비록 글재주가 없어서 모든 내용을 담지 못했지만 이것만은 꼭 쓰고 싶었어요. 나는 아들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틀렸던 거야. 물고기를 잡으면서 함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중요했다는 걸 몰랐다. 넌 후회하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도 가르치고 함께 물고기를 잡는 시간도 가지렴. 아버님, 제가 부모님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아주 많이 컸는데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 하고요. 아버님, 언젠가 다음 생이 있다면 저 그때를 꼭 딸로 받아주세요. 진짜 그러고 싶네요.